이 세상은 정글의 법칙과 같습니다. 동물은 송곳니와 발톱을 사용하여 사냥하고 인간은 사고를 사용하여 통제합니다. 한 계층의 사람들이 다른 계층을 통제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은 바로 인간 본성을 통제하는 기술입니다. 제가 하는 말들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완전히 숙지하기 위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인의 술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말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지도자의 5가지 권모술수 전략입니다. 이를 파악하면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말에 복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 본능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설계하십시오. 인간의 본성에는 밝은 면도 있지만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배신하지 않는 이유는 단지 배신의 대가가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이 매우 옳습니다. 이익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커지면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이 자극받게 됩니다. 절대로 인간의 본성을 믿지 마십시오. 오직 규칙과 시스템만이 인간의 어두운 본성이 발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도굴은 보통 2사람이 해야만 완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구덩이를 파고 한 사람은 내려가 옥 장신구를 꺼내고 다른 사람은 위에서 밧줄로 끌어올리는 식입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밧줄을 당기는 사람이 재물을 보고 구덩이 아래의 동료를 배신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도굴은 부자 에프집케를 중심으로 하는 도굴단으로 발전했지만 아들이 아버지마저 무덤 구덩이에 버리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내려가 물건을 꺼내고 아버지가 위에서 밧줄을 당기는 규칙이 형성되었고 그 후로는 구덩이에 사람을 버리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 구축의 원형입니다. 7사람이 함께 살면서 매일 큰 솥에 죽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제비뽑기로 죽을 나눌 사람을 정했고 매일 한 사람씩 맡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일주일에 단 하루만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바로 자신이 죽을 나누는 날이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도덕적으로 고상한 사람을 한 명 뽑아 죽을 나누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두가 그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아첨하고 뇌물을 바치기 시작했고 작은 집단 전체가 혼탁해졌습니다. 마침내 모두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돌아가면서 죽을 나누되 죽을 나눈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이 먼저 그릇을 선택한 후에 남은 마지막 그릇을 가져가야 했습니다. 가장 적게 먹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죽을 나누는 사람은 모두 똑같이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모두가 즐겁고 화목해졌으며 생활은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같은 7사람이지만 다른 규칙은 다른 풍조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모든 시스템은 인간 본성의 악한 면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따라서 훌륭한 지도자는 분명 인간 본성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특히 예의를 중시하고 팀워크가 매우 좋은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절대로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고상한 품성을 가졌다고 믿지 마십시오. 또한 모든 것이 교육의 공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독일인에게는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이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독일인이 태어날 때부터 고상한 품성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사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독일 연방공화국이 수립된 후 정부가 일련의 규칙을 제정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는 문을 닫을 때 부주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무조건 배상해야 하고 그 사람의 치료를 도와야 한다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모두 매우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에도 교통 법규 준수, 질서 있는 줄서기 등이 시간이 지나면서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행동들이 습관이 되면서 사회는 더욱 문명화되었습니다. 제도를 설계할 때는 인간의 본성을 믿지 않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의 제도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부하 직원들을 어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된 이유는 인간의 본성을 너무 믿고 마음은 좋지만 손이 무르기 때문입니다.
사장이 지나치게 인자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찌를 칼을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팀을 이끄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좋은 시스템은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쁜 시스템은 좋은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시스템은 분명 신뢰와 감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균형의 기술은 견제의 기술이라고도 불립니다. 부하 직원에게 너무 큰 권력을 주거나 그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자신의 권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회사의 전략적 필요에 의해 한 사람을 승진시켰다 하더라도 조속히 다른 사람을 승진시켜 권력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그들의 권력이 너무 커지면 당신에게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른바 균형의 기술이란 부하의 힘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너무 많은 힘을 갖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어느 한쪽이라도 우리를 배신하려 든다면 다른 세력들이 그 배신자를 공격할 것입니다. 사장은 충신만 써서도 안 되고 간신만 써서도 안 됩니다. 충신의 세력이 커지면 간신을 써야 하고 간신의 세력이 커지면 충신을 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충신과 간신 사이의 균형입니다. 예전의 역사를 읽을 때 황제가 왜 충신에게는 냉담하면서 간신을 등용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충신의 세력이 너무 커지면 그들 역시 황제에게 간신과 다름없는 위협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황제가 간신을 쓰는 목적은 바로 충신을 견제하기 위함입니다. 뛰어난 사장은 바로 충신과 간신의 세력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더 많이 싸울수록 사장의 권력은 더 안전해집니다. 만약 그들이 싸움을 멈춘다면 그들은 당신을 치러 올 것입니다. 유방은 천하를 차지한 후 8년 동안 위협이 되는 이성 제후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자신의 친척들에게 영토를 봉했습니다. 역사는 동성 제후에게 왕을 봉하는 것이 이성 제후에게 봉하는 것보다 더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성 제후가 다른 마음을 품으면 단지 분리 독립을 원할 뿐이지만 동성 제후는 다릅니다. 그들이 다른 마음을 품는다면 그것은 왕위를 찬탈하려는 것입니다. 유방의 정치적 지혜로 볼 때 이를 깨닫지 못했을 리 없습니다. 유방은 개국 공신들을 모두 죽이지는 않았고 왕으로 봉해지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남겨두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북쪽에 여전히 흉노가 있어 싸울 사람을 남겨둘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중요한 신하들을 유씨 제후들을 견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유씨 제후들 역시 이 중요한 신하들과 균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유방은 양쪽 세력을 넘어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유방이 죽자 유씨 제후들은 과연 소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남겨두었던 중요한 신하들은 즉시 역할을 발휘하여 매우 신속하게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우리는 전국을 돌며 교육을 하면서 많은 사장들이 종종 한쪽의 특별히 큰 세력, 즉 간신배들에게 매일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사장이 균형의 기술을 잘 활용한다면 팀 관리는 식은 죽 먹기일 것입니다. 권력의 안전. 사장에게 있어 손안의 권력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항상 권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권력을 가진 임원들을 경계해야 하며 예방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이 임원들이 능력이 있는지, 신망이 있는지, 혹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평가 기준은 그들이 반란을 일으킬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일단 임원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이유를 찾아 그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싶어 하는 사람은 반란을 일으킬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반란을 일으킬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청나라의 강희제가 왜 오배와 오삼계를 제거해야만 했을까요? 당시 오배와 오삼계는 강희제를 다소 얕보긴 했지만 절대 반란을 일으킬 마음을 감히 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황제가 되는 능력이 최우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정통성, 즉 황제의 자손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당신이 황실의 혈통이기만 하다면 비록 7, 8세의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당신을 지지할 것입니다.
정통성 없이 황제가 되려고만 하면 모든 세력이 당신을 반역자로 간주하여 공격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배와 오삼계는 감히 쉽게 반란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강희제가 그들을 제거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미 반란을 일으킬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며 물고기가 죽고 그물이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려면 권력에 대해 매우 영리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되며 어둠 속에서 몇 가지 수단을 통해 그들을 순조롭게 제거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그들을 제거하려 한다면 그들에게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주게 될 것입니다. 반란을 일으킬 능력이 있는 사람은 파괴력도 크기 때문에 당신이 그들을 안전하게 제거하기도 전에 그들이 당신을 기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그들을 고립시켜야 합니다. 마치 따뜻한 물에 개구리를 삶는 것처럼 그들을 주요 직위에서 이동시키고 그들의 권력을 삭감하며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잃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을 위한 임무 함정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그들이 저항할 능력이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권력은 크지만 순종하지 않는 임원들을 제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모든 것을 너무 투명하게 처리하고 원칙을 따른다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서한 시대의 제후들의 권력은 매우 강해졌고 한경제의 황권은 위협받았습니다. 그때 조착이라는 사람이 한경제에게 직접 번신 판첸너의 권력을 줄이고 번구구업 판구업을 없애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이 제안은 칠국의 난을 일으켰고 하마터면 한경제가 왕위를 잃을 뻔했습니다. 한경제는 어쩔 수 없이 조착을 죽여 번신의 권력을 줄이는 것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조착의 잘못된 의견이었음을 칠국에 증명해야 했습니다. 조착은 정말 가련하게도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한경제의 아들인 한무제는 추은령, 튜이엔링이라는 매우 현명한 전략을 직접 적용했습니다. 추은령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칠국의 제후들은 이미 한 나라의 왕처럼 되었습니다. 그들의 권력은 너무나 컸고 나라 전체의 힘을 동원하여 한무제를 공격하기 쉬웠습니다. 한무제는 제후들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계책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제후들의 친척들을 관리로 임명하게 했습니다. 제후의 형은 시장이 되고 동생은 군수가 되며 조카는 진장이 되고 외삼촌은 향장이 되게 했습니다. 제후의 권력이 분산되고 친척들이 모두 관리가 되면 그들은 분명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모든 일에 제후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해득실을 따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제후들이 이 사람들을 동원하여 한무제를 공격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한무제의 뛰어난 전술로 이름은 추은튀엔이지만 실제로는 번신의 권력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기업은 왕국과 같아서 사장은 기업의 왕이고 고위 관리들은 관리이며 직원들은 백성입니다. 따라서 사장의 사람을 다스리는 기술은 제왕술 디왕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한 가지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황제와 백성이 배우는 것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장과 직원이 배우는 것도 정반대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다스리는 기술을 잘 배우고 싶다면 두 가지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첫째, 이전에 옳다고 생각했던 사상들을 부정해야 합니다. 둘째, 이전에 틀렸다고 생각했던 사상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진선미 젠샨메이와 관련된 사상들을 배웠는데 그것은 직원의 사상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여러분은 사장의 계략과 수단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큰 사업을 이루려면 직원과 고객을 사랑해야 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장들이 행동 방식에서 진선미를 추구하다가 직원들에게 농락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팀을 통제하기 위해 몇 가지 강력한 수단이 필요합니다. 목적은 우리와 직원의 공동의 꿈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뛰어난 사장은 자비로운 마음과 강력한 수단을 모두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직원을 세뇌할까요?
세뇌의 첫 번째 핵심은 직원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선전하고 확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은 매우 일찍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은 그 사람의 뇌를 우리가 원하는 종류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직원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을까요? 삼자경 산지징에 반부노너치처나 반부룬 유지텐가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은 송나라 재상 조보가 한 말입니다. 바로 이 말 때문에 저는 많은 사장들이 노너에서 직원을 관리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전국을 돌며 교육하면서 많은 사장들이 노너를 끌어안고 열심히 읽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노너를 깊이 이해하기만 하면 직원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이 비뚤어지도록 웃게 만듭니다. 반부노너치천하. 이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그 책은 여러분이 직원을 관리하기 위해 읽는 책이 아닙니다. 노너라는 책은 공자가 황제가 백성을 세뇌하는 데 사용하도록 쓴 것으로 삼강오륜과 인, 의, 예, 지, 신을 사용하여 그들의 사고를 속박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독립적인 사고 능력을 포기하고 저항 능력을 포기하게 하여 어린 양 스타일의 교육을 진행하면 당연히 관리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러므로 노너는 직원이 읽어야 할 책입니다. 사장이 매일 노너를 끌어안고 있는 것은 스스로를 세뇌하는 것이며 결국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세뇌하게 됩니다. 당신의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노너를 연구한 노력에 걸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직원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기를 원한다면 그들에게 매일 주역, 조의, 을 읽게 하십시오. 제가 직원이었을 때 주역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매일 한 번씩 읽으니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노력하고 분투하기를 원한다면 몇몇 좋은 영화나 영감을 주는 강연 또는 장애를 가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매일 그들에게 보여줄 각종 책과 영화를 찾아야 한다면 분명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을 세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사상을 하나의 기업 문화로 결합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뇌하기가 더 편리해질 것입니다. 요컨대 당신이 직원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들에게 매일 그 사상을 읽게 하면 됩니다. 모두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직원이 스스로 읽게 해야지 당신이 매일 책을 들고 그들에게 강의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어릴 적 선생님이 우리를 어떻게 가르쳤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칠판에 돼지라는 글자를 쓴 다음 우리에게 반복해서 읽으라고 시켰습니다. 저녁에 수업이 끝나면 집에 가서 10번씩 쓰라고 요구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누군가 이 글자를 쓰면 우리는 모두 흔들림 없이 돼지라고 읽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은 그들에게 같은 사상을 반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만약 당신의 회사 비즈니스 모델이 수익성이 없고 직원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싶지 않다면 당신의 세뇌 기술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직원을 이용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의 세뇌 목적이 그들을 속이는 것이라면 당신의 기업은 반드시 죽음의 길로 갈 것입니다. 직원을 세뇌하는 것은 팀의 전투력을 더 강하게 만들어 기업이 사장과 직원의 공동 부자 꿈을 더 잘 실현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세뇌의 두 번째 중요한 측면은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둥지를 잘 틀어야 봉황을 부를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인간의 기본적 욕구는 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신적 행복이고 다른 하나는 육체적 편안함입니다. 많은 사장들을 교육하면서 우리는 잘 운영되는 기업들이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의 수입을 업계 다른 사람들보다 높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 외에도 이 사장들은 직원의 생활 복지에 매우 신경을 씁니다. 그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좋은 곳에 살게 하며 심지어 일상생활용품까지 모두 구비해 줍니다. 모두가 하이디라오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장 장용은 중국 기업들 중에서 직원들에게 최고의 복지를 제공했습니다. 심지어 하이디라오 직원은 사장인 당신보다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장용이 직원들에게 잘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하이디라오 직원들에게 최고의 생활 복지를 누리게 하는 목적은 그들의 몸이 그 편안한 환경에 익숙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일단 그 환경을 떠나면 그들은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이디라오의 직원이 왜 거의 다른 곳으로 스카우트 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 가난해서 부유해지는 데는 꽤 쉽게 적응하지만 부유함에서 가난으로 내려가는 것은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한 사람을 망치고 싶다면 그를 항상 안전지대에 머물게 하라. 충분히 오래 머물기만 하면 그들은 기본적으로 그 편안한 지대를 떠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인간 심리 정복술. 옛날에는 인간의 심리를 통제하는 매우 강력한 기술이 있었는데 이를 섭심술 애시신슈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친구 집에 갔을 때 친구가 마실 것 좀 줄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괜찮아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가 이렇게 말한다면 커피랑 녹차 있는데 어떤 거 마실래? 이때 조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커피나 녹차를 선택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원래는 마시고 싶지 않았는데 왜 두 번째 질문 방식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하나를 선택하여 마시게 만들었을까요? 이것이 섭심술의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을 당신의 틀 안으로 들어오게 만든 다음 당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5. 인간의 잠재의식. 잠재의식은 종종 기계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길을 걷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 사진 좀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왜 자신이 그렇게 하는지 모른 채 카메라를 받아들게 될 것입니다. 사진 좀 찍어주세요 라는 요청을 거절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일부 남성들이 여성을 쫓아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내 여자친구가 되어줄래? 라고 물으면 거절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고 기회를 만들어 예를 들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영화를 볼 때 갑자기 상대방의 손을 잡고 놓지 않으면 성공할 확률이 보통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상대방은 기계적 반응 상태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한 거리에 두 개의 국수 가게가 있었습니다. 손님이 A 식당에 와서 주문을 하면 종업원이 계란 추가하시겠어요? 라고 묻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손님이 B 식당에 와서 주문을 하면 종업원이 이 국수에는 계란을 하나 추가하시겠어요? 아니면 두 개 추가하시겠어요? 라고 묻습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하나만 추가해 주세요 라고 대답합니다. 같은 제품을 파는 두 명의 판매원이 있었습니다. 고객이 제품이 너무 비싸요 라고 말하자 판매원 A는 비싸지 않아요. 저희 제품은 품질이 아주 좋아요. 좋기 때문에 비싼 거죠. 라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객은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판매원 B에게 제품이 너무 비싸요 라고 말하자 그는 저희 제품이 좀 더 저렴했으면 하시는군요. 그럼 제가 사은품을 몇 개 더 드려도 될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고객은 어리둥절해하며 아, 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판매원은 그럼 제가 추가 할인을 요청해드리고 사은품 세트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유로 고객은 그 제품을 사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섭심술의 핵심은 상대방의 고정관념을 깨뜨려 그들을 뇌가 텅 빈 상태, 즉 가장 낮은 에너지 지점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신비감을 유지하십시오. 1932년 프랑스의 전 대통령 드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비감 없이는 위신도 없다. 왜냐하면 익숙함은 경멸을 낳기 때문이다. 깊은 사원 속의 신상처럼 자신을 숨겨야만 위험을 발산할 수 있다. 계획을 세우든 생각을 하든 행동을 하든 다른 사람이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는 또한 나는 고독한 사람이며 그 고독을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약 3000년 전 메디아라는 나라에 한 부족이 있었는데 그 부족의 지도자 이름은 데이오케스였습니다.
그는 덕망으로 존경받았고 마을의 모든 분쟁, 그것이 우물 하나 때문이든 잘못 자른 나무 두 그루 때문이든 모두 그에게 와서 해결을 요청하여 모든 문제를 명확히 했습니다. 다른 촌장들은 늙어서 우둔해지고 뇌물을 받으며 부패해졌지만 오직 데이오케스만이 늙을수록 더욱 공정해져 부족의 정의의 신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데이오케스는 피곤함을 느끼고 은퇴를 선언하며 은둔했습니다. 데이오케스가 없자 부족은 즉시 중심을 잃고 분열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으며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모두는 데이오케스를 다시 모셔오기로 결정했습니다. 데이오케스는 여러 번 거절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간청에 마지못해 동의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깊은 궁전을 짓고 경호원 한 무리를 고용하여 자신이 영원히 은둔하며 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를 찾아야 한다면 특별히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야 했고 심지어 그를 시중드는 사람조차 일주일에 한 번만 그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비감 덕분에 데이오케스의 권위는 더욱 침범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후에 메디아의 왕이 되어 메디아의 영토를 확장하고 나중에 더 위대한 제국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페르시아였습니다. 사장은 직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절대적인 물리적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절대로 직원들이 자신의 속마음을 짐작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일정한 신비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주변에 친한 사람이 없고 너무 밀접한 관계가 없을 때에만 자신의 안전과 권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와든 친밀해지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것은 분명 미래에 당신의 관리에 큰 장애물을 만들 것입니다.